이번 시간은 에릭슨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이론적인 기본 가정과 또 사람을 보는 인간적인 관점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은 주로 관심에 대고 있는 주요한 개념이 인간인데요. 인간의 다양한 어떤 영역 중에서도 자아라고 하는 개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연관적인 개념은 좀 이성적인 거요. 그리고 인간의 자립적인 개념이요. 혹은 프로이드라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 프로이드가 얘기한 본능이라든가 혹은 초자아라든가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난 조금은 현실적인 어떤 덕목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개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사람의 에고, 사람은 누구일까? 내 주변적인 다양한 활동들을 결정지을 수 있고 주체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에고에 대해서 특별한 개념적인 모든 것에 대한 발달 단계도 이런 자아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얘기한 에릭슨에 의한 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 한번 해보면요. 사람은 감정도 갖고 있고요. 또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감정도 있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감정과 사고와 행동이라고 하는 모든 이 세 개가 다 우리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영역을 결정지을 수 있다. 근데 결정지을 수 있고 그것을 통제할 수도 있고요. 조율할 수 있는 인간의 자조적이기도 하고 어떤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에릭슨 이론에 있어서의 모든 어떤 초점적인 핵심의 기본적인 단어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자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요. 그러면 자아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발전을 더 간 거죠. 정체성. 자아 정체성은 이런 거죠. 추후에 이제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오겠지만 난 누구일까?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떠한 생애를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인데 나는 어떤 것에 봉착했을 때 더 빛을 발하고 나는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투영할 수 있는 자신감, 또 수용성,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자아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에릭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얘기한 인간관과 기본적인 기본 가정에 대한 초점을 좀 보면요. 사람은 발달을 전 생애를 통해서 발달한다고 봤어요. 우리가 프로이드의 이론하고는 다른 점이죠. 그렇죠? 프로이드는 인간의 어떤 발달을 5단계로 국한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에릭슨은 전 생애를 거쳐서 발전한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학자인 것 같아요. 오늘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죠. 생애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노년기라고 하는 시기가 점점 더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한 시기, 프로이드는 아동기라고 보통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아동기에 대한 어떤 발달이 결정짓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서 인간은 발전한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저도 봤을 때 지금도 더 많이 발전할 부분이 있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인간다워졌죠. 그리고 인간다워졌다는 것은 좀 더 성숙했고요. 또 주변 사물을 봤을 때 좀 더 내려놓는 것도 알게 되고요. 더 겸손해지게 되고요. 또 나를 낮출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덕목이 점점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람은 어느 한 시기에 발전이 확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8단계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5단계로 얘기했고요. 8단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확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달해 나간다라고 하는 각 발달 단계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발달 단계가 근데 생애 주기의 발달 단계인데요. 각 그 단계마다 숙제가 있다. 위기라고도 하지만 과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 봉착했을 때 이루어야 하는 과업이 있고 이거를 통해서 잘 성취되었거나 혹은 성취가 안 됐을 경우 우리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은 발전한다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어느 한 인종
혹은 어느 한 지역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과제이기도 하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하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발달에 대한 순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성숙의 연계성을 또 갖고 있다. 그러면 인간의 생물학적인 어떤 발달 단계 플러스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수해야 되는 혹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고 발전하는 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함께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에릭슨이 주장한 심리사회적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성격을 발달하게 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요인, 내 안에 있는 거요. 충동 요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러면 바깥에 대한 외부 요인이 있겠죠. 그것을 에릭슨은 사회문화적인 요인이라고 한 거죠. 프로이드랑 좀 다른 면이죠. 굉장히. 그렇죠. 프로이드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성에 대한 부분은 극히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에릭슨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어떤 시기상의 과업들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주변적인 환경에 어떠한 대처에 대한 부분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중첩적으로 나와 있어서 인간의 성격은 발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요.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주변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대다수가 부모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를 벗어나죠. 형제 자매죠. 선생님, 또래 친구, 교회와 학교 더 많겠죠. 직장도 있겠고요. 지역의 어떤 이웃사회 사람들 있고 지금같이 동호회도 있겠고요. 다양한 우리가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인간의 주변적인 사회 문화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공동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공동체라고 이제 지칭을 하게 되고요. 바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은 우리가 사회복지 개론이라고 하는 교과에서도 혹은 뭐 실천론 교과에서도 실천 기술론, 뭐 지역사회 복지 모든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교과목 속에 나오는 단골 손님입니다. 즉 사람은 인간이죠. 사람은 이렇게 독단적으로 별개개념으로 똑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인간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적인 환경을 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이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 속에 있는가? 바로 환경에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은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요. 이은영만 딱 보고 이 사람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지금의 환경 혹은 커왔던 발달적인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주변의 환경들과 상호작용적인 했는가라는 것을 보고 통체적인 어떤 총괄적인 어떤 개념으로 하나의 인간을 보게 된다면 좀 더 우리 사회복지사가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어떤 하나의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면도 보고요. 옆면도 보고요. 뒷면도 보고 또 위에서도 보고 다양한 어떤 측면을 통해서 이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와 욕구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 설 수가 있겠죠. 그것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다양한 이론 중에 생태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초점이죠. 즉 사람이라고 하는 유기체는 별도의 어떤 독립적인 기체가 아니라 내가 위치하고 있는 환경 안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부모와 또래와 선생님과 형제 자매와 또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다양한 어떤 내 지역사회 이웃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는가라고 보는 것이 생태학적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주변의 환경들과 교류하면서 성장한다라고 보는 것이 에릭슨이 주장한 개념입니다. 에릭슨의 기본적인 주요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점성의 원칙입니다. 점성의 원칙은요. 이렇게 점들이 모여서요. 큰 것을 이룬다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즉, 또 앞의 단계가 잘 이루어져야 뒤의 단계가 또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점성 원칙은
결론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앞의 과정도 우리가 통틀어서 봐야 되고 또 하나를 이루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어떤 것들이 모여서 기본적인 큰 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도 이해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점성원칙은 모든 인간의 성격은 어느 한 시기에서만 탁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거쳐서 발달한다. 또한 일련의 단계들을 거친다. 차곡차곡. 그래서 이것들이 단계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성격,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점성 원칙은 인간을 이루고는 기본적인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있죠. 이것들은 유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 생애주기죠. 생애주기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에 있어서는요. 그 시기마다 이루어야 하는 위기 혹은 숙제, 과제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격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즉 점진적으로 형성이 된다. 결국 점진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전체로 기능을 하게 된다. 근데 세 번째, 어느 한 시기에 결함이 있었어요. 생애 주기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 이후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도 또 위기적인 어떤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성의 원칙은 에릭슨은 이렇게 점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8단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개념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들어가는 거고요. 프로이드가 얘기한 5단계에 대한 부분을 수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8단계에 걸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발달 단계와 외부적인 환경에 있어서의 요인들, 영향으로 함께 총체적으로 발달한다라고 보는 개념을 완성시킨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에릭슨이 제일 강조한 개념이었죠. 자아는 인간이 나라고 하는 어떤 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완성시킨 건데요. 즉 인간의 자율성, 또한 주체성, 굉장히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신뢰를 갖고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내면의 내 안에 갖고 있는 다양한 충동들, 욕구들이 있죠. 그것이 외부에 봤을 때 사회적인 어떤 규범과 기대에 내면의 충동이 혹은 위배될 때가 있겠고 또 주변의 사회적인 규범과 기대에 내 충동이 또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아다. 만약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충동이 주변의 규범과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해요. 위배돼요. 라고 한다면 에릭슨은 바로 그 사태를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느 한 사람의 경우 주변의 사회적인 기대와 규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에릭슨은 이런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잘 발동하고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개념인 거죠. 따라서 갈등을 이 주변을 두 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아다. 결국 자아라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현실 사회에서 적응력이 좋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좋고 학교와 직장과 혹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람 우리가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아 통제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자아는 아까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건강하고 주변의 어떤 특히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규범과 기대에 잘 부응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아 통제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본다는 개념은 바로 주변에 있는 환경에 영향력을 펼친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자아가 환경을 지배한다. 그럼 여태까지 자아가 잘 기능을 못하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주변적인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은 어렵겠죠. 외려 수동적인 어떤 상태가 외려 됐겠죠. 그런데 자아의 기능이 좋다, 건강하다라고 보셨다면 그 자아는 주변에 대한 환경을 오히려 통제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의존한 어떤 자아가 아니라 외려 주변에 내 스스로가 영향력을 미쳐서 주변의 모든 환경적인 체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굉장한 자아 통제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발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개념은 자아라고 하는 것이 강점이 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우리 예전의 경우도 저도 이제 입사 원서를 쓰거나 혹은 뭐 학교 들어갈 때 지원서를 쓸 때 예전에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우리 그 양식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자기소개서 양식에 자신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것의 이 강점은 좀 다른 말인데요. 실은 제가 조금 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성격의 단점이 외려 장점이 아닌가요? 그렇죠? 또 내 장점이 단점이 더 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기관에 오는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어떤 약점이 있는가, 어떤 결핍이 있는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라고 보기 시작하면 정말 도와줄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지금 일어설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이라고 하는 잠재성에 우리가 초점을 갖고 보기 시작한다면 무한한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점은 관점, 혹은 요즘 다른 말로 역량 강화라고도 합니다. 역량. 내 힘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우리 기관에 찾아온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약점을 보고 그 사람의 결핍된 부분을 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역량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요.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펼치게 된다면 바로 자아에 대한 강점이 정말 최고인 거죠. 덕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강조했는데요.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고유에 대한 강점인 거죠.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기질적인 부분을 특징을 낼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자아는 우리 인간이 발달을 거듭하는 어떤 발달 단계에 있어서 특질적인 어떤 강점들 혹은 덕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 기왕이면 이런 다양한 기회와 건강한 주변의 자원들을 잘 획득할 수 있는 자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클라이언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개념, 자아 정체성 나왔습니다. 에릭슨이 강조한 자아, 두 번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자아 정체성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사회, 그 사회와 상호작용을 유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죠. 신념,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잘 조성이 돼서요. 나에 대한 모든 어떤 행동들이 주변에 건강하게 미치는 어떤 활동들을 총칭한 개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자아 정체성은 매일매일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 나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됐어. 난 지금 너무 완벽한 상태야. 어느 누구도 얘기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자아 정체성은 매일매일 그리고 인간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전생에 걸쳐서 계속 형성해 나간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과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매일매일 실은 다르잖아요. 이런 주변의 위기적인 상황도 정말 다르고요. 그랬을 때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자아 정체성을 계속 다져나가고 좀 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또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 정체성은 언제 그런 형성이 되는가? 주로 출생부터 청소년기에 결정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만 전생애를 거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져진다. 결국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는 누구다. 난 어떠한 삶을 살았다. 난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확실해져 간다. 그렇지만 어느 한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전 세계의 생애 주기의 발달 단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아 정체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의 개념은 정신병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에릭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병리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길까? 그리고 왜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타날까라고 보는 개념인데요. 심리사회적인 발달에서 발생을 하는데 발달 단계에 있어서 주로 신체와 심리와 사회적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대처하는 어떤 반응 혹은 상호작용적인 부분이 안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정신병리가 나타난다라고도 개념적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를 그럼 에릭슨은 어떻게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원래의 건강한 자아와 자아 정체성을 갖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인간은 생애 주기별로 발달 단계를 거치죠. 그랬을 때 발달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왜 그러면 어떤 위기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거조차 모르면 정말 정신병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나는 그런 위기에 어떠한 부분이 어떤 그 결핍이 되어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한다. 두 번째는 그러한 통찰력이 우리가 생겼다면 내 주변에 자원들이 실은 있잖아요. 그런 환경과 다시 원활하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전개한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내가 스스로에 대한 자아라고 하는 지배력을 펼치기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들에 다시 원래대로 건강한 상태로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결국에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해 영향을 건강하게 펼친다면 바로 정신병리라고 하는 어떤 위기적인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에릭슨이 얘기한 치료에 대한 목적은 계속 나왔듯이 자아 그리고 자아 정체성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건강하게 이루게 된다면 주변에 대한 자아 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잘 완성이 돼서 다시 원래의 건강한 자아에 대한 회복력을 갖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이 얘기한 다양한 인간관 그리고 주요한 개념들,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